서슬퍼런 작두날이 허공을 가르며 번뜩이자 주변에 모여든 구경꾼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죽였다. 피비린내와 짐승의 누린내가 진동하는 저작거리에 도살장 두사정, 한복판. 백정의 거친 손에 들린 쇠망치가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늙은 황소 한 마리가 밧줄에 묶인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녀석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털은 윤기를 잃어 거칠게 일어나 있었고 등가죽에는 멍에 쓸린 상처가 굳은 살이 되어 박혀 있었으며 갈비뼈는 앙상하게 드러나 숨을 쉴 때마다 아코디언처럼 수축과 이완을 반복했다. 평생을 인간을 위해 등골이 빠지도록 일하다가 이제 쓸모가 없어지자 고기 한 근이라도 건지기 위해 도살장으로 끌려온 이 짐승의 운명은 흉년이 들어 굶어 죽어가는 이 시대에 백성들의 처지와 하등 다를 바가 없었다. 백정이 기합 소리와 함께 망치를 내리치려는 찰나 늙은 소가 고개를 들어 군중 속에 섞여 있던 만식과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만석은 자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짐승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그윽한 호박색 눈동자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셨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핏빛이 감도는 붉은 혈루 쉘이었다. 소는 만석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음매하고 울더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앞다리를 굽혀 털썩 무릎을 꿇은 것이다.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죄수처럼 혹은 오랜만에 만난 혈육에게 절을 올리는 사람처럼 소는 만석을 향해 가장 비굴하고도 간절한 자세로 엎드렸다. 망치를 내리치려던 백정조차 그 기이한 광경에 멈칫하며 손을 멈추었다. 이 미친 짐승이 왜 이래 죽을 때가 되니 노망이 났나. 백정이 험악하게 욕설을 퍼부으며 다시 자세를 잡았지만 소는 미동도 하지 않고 오직 만석만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릴 지야 뿐이었다. 만석은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3년째 이어진 지독한 가뭄으로 인해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집에 있는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그가 오늘 장터에 나온 것은 굶어 죽어가는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집안의 마지막 재산인 그수저 2벌을 판 돈으로 보리쌀 한 줌이라도 구해볼 요량이었다. 품속에 있는 엽전 몇 덕은 가족의 목숨 줄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소의 그 애처로운 눈빛을 보는 순간 만석의 뇌리에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평생 소처럼 일만 하다 빚더미에 눌려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한 한서린 눈빛이 저 늙은 소의 눈동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다. 전생의 업보인가 아니면 조상의 현신인가. 이성적으로는 외면하고 가던 길을 가야 했으나 발걸음은 본드치를 한 듯 떨어지지 않았다. 멈추시오. 그 망치를 거두시오. 만석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도살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백정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만석을 노려보았다. 뭐야, 이 거렁뱅이 같은 놈은 남 장사 망치지 말고 썩 꺼져. 백정의 호통에도 만석은 물러서지 않고 소의 앞을 가로막았다. 내 이 소를 사겠소. 죽이지 마시오. 만석의 말에 백정은 코웃음을 쳤다. 허기가 막혀서. 이보게 이 소는 늙어서 고기도 질기고 가죽도 못 써. 그저 탕이나 끓여 먹을 용도란 말일세. 자네 꼴을 보니 밥 굶은 지 꽤 된 것 같은데 헛소리 말고 갈 길이 나가. 하지만 만석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백정 앞에 내밀었다. 이 돈이면 되겠소. 내 전 재산이요. 제발 이 소를 나에게 넘기시오. 백정은 만석이 내민 돈을 힐끔 보더니 소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늙은 소의 가치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계산한 듯 했다. 게다가 소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피눈물을 흘리는 꼴이 영 찜찜하던 차에 미친놈 하나가 나타나 데려가겠다니
얼씨구나 싶었을 것이다. 슈, 재수 없게 가져가 당장 데리고 꺼져 대신 고기가 질기다고 와서 환불해달라고 하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백정은 돈을 낚아채고 소의 곱비를 만석에게 던져주었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곱비를 잡자 소는 그제야 안도한 듯 긴 숨을 내쉬며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났다. 녀석은 감사의 표시라도 하듯 거친 혀로 만석의 손등을 핥았다. 그 까칠한 감촉에 만석은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가자. 집으로 가자. 내 너를 굶기지 않으마. 만석이 비쩍 마른 늙은 소를 끌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보며 혀를 찼다. 저런 만석이 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쌀을 사오라 했더니 웬 다 죽어가는 송장소를 끌고 와 배가 고파서 헛것이 들린 게지. 저걸 먹여 살릴 여물은 어디서 구하려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만석은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다. 소는 기력이 쇠하여 몇 번이고 주저앉으려 했으나 그때마다 만석이 어깨를 부축하며 함께 걸었다. 소의 거친 숨소리가 만석의 귓가에 미안하오 고맙소 하는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만석은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네가 전생에 내 부모였는지 형제였는지는 모르겠다만 오늘부터 우리는 한 식구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꾸나. 마침내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에 도착했을 때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마당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소를 끌고 들어오는 만석을 보고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만석의 빈손과 늙은 소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사태를 파악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 화상아쌀은 보리쌀은 어디 가고 저 흉물스러운 짐승을 끌고 왔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으라는 소리야. 차라리 나를 죽이고 저 소랑 살아. 아내의 울부짖음은 가난에 찌든 서러움이 폭발한 것이었다. 아이들도 영문을 모르고 덩달아 울음을 터뜨려 집안은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다. 만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내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살장에서 자신을 보며 흘리던 그 피눈물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는 말을 차마 꺼낼 수 없었다. 여보, 미안하오. 하지만 이 짐승도 생명 아니오. 내 차마 죽는 꼴을 볼 수 없어 데려왔소. 내 밥을 덜어서라도 이놈을 먹일 테니 오늘만 참아 죽으려. 만석이 애원했지만 아내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만석은 한숨을 내쉬며 헛간으로 소를 데려갔다. 헛간은 비어 있었고 여물통에는 거미줄만 쳐져 있었다. 만석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바가지와 자신이 먹을 저녁 죽을 몰래 덜어 여물통에 부어주었다. 많이 먹거라. 비록 묽은 죽이지만 이게 내 정성이다. 소는 여물통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먹는 대신 만석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머리를 조아렸다. 마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라고 말하는 듯했다. 달빛이 헛간으로 스며들어 소의 앙상한 등뼈를 비추었다. 만석은 그 처량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헛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소의 목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한밤중이었다. 사박사박 마당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만석은 잠에서 깼다. 도둑인가 싶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본 만석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헛간에 메어두었던 늙은 소가 어느새 곱비를 풀고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았다. 소는 마당을 빙빙 돌다가 마을 어귀 쪽을 향해 멈춰서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하늘에 뜬 보름달을 쳐다보고 다시 땅을 내려다보기를 반복했다. 소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수백 년 된 거대한 느티나무 정자나무 쪽이었다. 그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10년 전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와 맨몬지화를 당한 만석의 먼 친척 김대감 댁이 있던 터 바로 옆에 서 있는 나무였다.
소는 마당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만석이 보고 있는 문 쪽으로 다가와 음매하고 낮고 굵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배가 고파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한 명확한 신호였다. 만석은 홀린 듯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소는 만석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꼬리를 한 번 치더니 뒤를 돌아보며 따라오라는 심협을 했다. 그리고는 살인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마을길, 늙은 소가 앞장서고 만석이 그 뒤를 따르는 기묘한 산책이 시작되었다. 소의 발걸음은 늙고 병든 짐승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다. 녀석은 망설임 없이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만석의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 늙은 소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단순한 짐승이 아님은 분명했다. 도살장에서의 피눈물, 그리고 지금 이 한밤중에 기행치싱, 만석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소가 자신을 어떤 운명의 장소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정자나무 아래 도착한 소는 거대한 뿌리 사이의 한 지점을 뿔로 들이받기 시작했다. 흙이 튀고 나무 껍질이 벗겨졌다. 이복에 왜 그러는가? 거기에 무엇이 있기에? 만석이 다가가 묻자 소는 앞발로 땅을 파헤치며 슬피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가던 사람들의 비명처럼 들려와 만석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흙먼지 속에 무언가가 묻혀 있음이 틀림없었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소가 파헤치는 곳을 주시했다. 과연 이 늙은 소가 알려주려는 비밀은 무엇일까?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석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마을, 어귀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온 거대한 정자나무.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만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늙은 소는 굵은 나무 뿌리 사이에 한 지점을 뿔로 들이받고 앞발로 파헤치기를 멈추지 않았다. 푸르르, 소의 거친 숨소리에는 묘한 슬픔이 서려 있었고 흙먼지가 일어날 때마다 녀석의 호박색 눈동자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셨다. 그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자식의 무덤을 파헤치는 어미의 심정처럼 처절해 보였다. 만석은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소의 발굽이 깨져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보자 그는 엉겁결에 소의 목을 끌어안고 말렸다. 그만하거라. 이러다 발이 다 상하겠다. 대체 여기에 무엇이 있기에 이러는 게냐. 하지만 소는 만석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저어 뿌리치며 계속해서 땅을 팠다. 그러더니 잠시 멈춰서서 만석을 빤히 쳐다보며 다시 땅을 파는 신함을 했다. 마치 주인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곳을 파야만 합니다라고 호소하는 듯 했다. 만석은 홀린 듯 주변에 굴러다니는 납작한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알았다, 알았어. 내 뜻이 정그러하다면 내 도와주마. 만석은 소가 파놓은 구덩이 옆에 쭈그리고 앉아 함께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흙은 가뭄 탓에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어 손톱이 뒤집어질 듯 아팠으나 만석은 왠지 모를 기대감과 두려움에 손을 멈출 수 없었다. 한식경 약 30분쯤 지났을까. 돌멩이 끝에 틱 하고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게 뭐지? 만석은 급하게 주변 흙을 걷어냈다. 달빛에 드러난 것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낡은 나무 상자였다. 겉면은 곰팡이가 슬고 나무 뿌리에 뒤엉켜 있었으나 담쇠로 된 장석 잠금 장치만은 녹이 슬었을지언정 굳건히 채워져 있었다. 만석의 심장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소는 상자가 드러나자 울음을 멈추고 긴 혀로 상자에 묻은 흙을 핥으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돌멩이를 내리쳐 녹슨 자물쇠를 부셨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열렸다. 그 순간 만석의 입에서는
헉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상자 안에는 금괴나 보석 같은 화려한 보물은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지금 만석의 처지에서는 금보다 더 귀한 엽전 꾸러미가 수북하게 들어있었다. 대략 세어보아도 100냥은 좋게 넘어 보였으니 이는 굶어 죽어가던 만석의 가족에게는 하늘이 내린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엽전 더미 밑에는 기름 종이에 겹겹이 쌓인 서찰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만석은 엽전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으나 혹여나 누가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흑구 헤이고도 아니고 늙은 소가 복을 물어다 줄 줄이야. 만석은 서찰을 조심스레 꺼내보았다.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었기에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붉은 인주가 찍힌 도장과 고급스런 종이 재질로 보아 예사 물건이 아님은 분명해 보였다. 만석은 엽전 몇 덩과 서찰을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나머지는 다시 상자에 넣어 흙으로 덮었다. 한꺼번에 가져갔다가는 의심을 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우리 식구를 살렸구나. 만석이 소의 목을 끌어안고 울먹이자 소는 그윽한 눈으로 만석을 바라보다가 다시 흙을 덮은 자리를 앞발로 꾹꾹 밟아 다졌다. 마치 그 비밀을 다시 땅속에 봉인하려는 듯했다. 날이 밝아오자 만석과 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아침 만석은 장터에 나가 쌀한 가마니와 고기를 사왔다. 쌀밥을 짓는 고소한 냄새가 초가삼간에 퍼지자 아내와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숟가락을 들었다. 만석은 아내에게 산에서 산삼을 한 뿌리 캐어 팔았다고 둘러댔지만 아내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굶주림을 면하게 해준 남편과 마당의 늙은 소에게 감사했다. 이후로도 늙은 소의 기행은 계속되었다. 낮에는 헛간에서 죽은 듯이 잠만 자다가 밤만 되면 어김없이 고삐를 풀고 정자나무 아래로 향했다. 밭을 갈 힘은 없어도 그 나무 아래를 지키는 힘만은 장사 같았다. 소는 더 이상 땅을 파지는 않았으나 나무 둥치에 머리를 기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나무 주변을 맴돌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소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소가 전생에 저 나무 귀신하고 무슨 인연이 있나 봐. 아니야, 만석이네가 저 소를 데려오고 나서 살림이 폈다지. 저게 복덩이네, 복덩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급기야 마을의 지주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최 부자는 마을의 모든 땅을 소유하고 소작농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자였다. 그는 만석이 갑자기 쌀밥을 먹고 고기를 굽는다는 소식을 듣고 의구심을 품었다. 찢어지게 가난한 만석이 놈이 산삼을 캤다고 천만에. 그 놈은 산 근처에도 간 적이 없어 최 부자의 매서운 눈초리가 번뜩였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만석의 동태를 감시하게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달없는 그님 밤에 만석이 늙은 소를 데리고 정자나무 아래서 무언가를 파내어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호, 정자나무 아래라. 옛날 김대감댁이 역적으로 몰려 망할 때 숨겨둔 금괴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었지. 설마 그 늙은 소가 그걸 찾아낸 것인가? 최 부자의 탐욕에 불이 붙었다. 그는 무릎을 탁 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짐승 중에는 영물링물이 있어 보물이 묻힌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고 하더구먼. 만석이 놈이 그 소를 도살장에서 사온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 최 부자는 당장 만석을 잡아들여 문초를 하고 싶었으나 그랬다가는 보물의 위치가 관아에 알려질까 두려웠다. 그는 좀 더 교활한 방법을 쓰기로 했다. 소를 빼앗는 것. 소만 차지하면 그 영물이 자신에게 보물이 묻힌 곳을 알려줄 것이라 믿었다. 게다가 만석은 자신에게 소장료를 빚지고 있는 처지가 아니던가. 다음 날 아침 최 부자는 덩치 큰 머슴들을 대동하고 만석의 집을 들이닥쳤다. 만석은 마당에서 소의 털을 비껴주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아이고, 최 부자 어른, 이 아침부터 누추한 곳에
어인 일이십니까? 만석이 굽실거리자 최 부자는 거드름을 피우며 뒷짐을 지고 마당을 휘둘러 보았다. 밥 짓는 냄새가 아주 구수하구먼. 자네 밀린 소장료는 언제 갚을 셈인가? 쌀밥 먹을 돈은 있어도 내 돈 갚을 돈은 없다. 이건가? 최 부자의 호통에 만석은 식은땀을 흘렸다. 그게 아니오라. 곧 갚으려 했습니다.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말미는 무슨 말미? 당장 내놓지 못하면 내놈 집안의 세간살이라도 다 가져가야겠다. 최 부자가 눈짓을 하자 머슴들이 부엌으로 달려들어 솥단지를 뜯어내려 했다. 아이들이 울고 아내가 비명을 질렀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제발. 만석이 머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그때 최 부자가 짐짓 인심 쓰는 척하며 말했다. 지친 내 자네 사정이 딱하여 봐주려 했으나 도리가 없군. 대신 저 소를 가져가겠네. 밀린 소장료 대신으로 치지. 만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솥단지는 잃어도 되지만 저 소만큼은 절대 안 될 일이었다. 저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집안의 은인이자 영혼을 나눈 식구가 아니던가. 부자 어른, 저 소는 안 됩니다. 저놈은 늙고 병들어 고기도 못 먹고 일도 못 합니다. 차라리 제가 평생 머슴을 살겠습니다. 만석이 땅에 머리를 터스며 읍소했다. 그러나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다. 흙늙은 소가 무슨 소용이냐고 내 약으로 쓰려고 그런다. 잔말 말고 끌어내. 머슴들이 소의 고삐를 낚아챘다. 늙은 소는 저항하며 음매하고 크게 울부짖었다. 녀석은 네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텼지만 장정 서너시 달라붙어 채찍질을 해대자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소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만석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라 주인님 부디 몸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듯 슬프고도 깊었다. 만석은 끌려가는 소의 뒤를 쫓아가며 울부짖었으나 머슴들에게 떠밀려 진흙탕에 처박히고 말았다. 안 돼, 우리 소를 돌려줘, 이 도둑놈들아. 최 부자의 집으로 끌려간 늙은 소는 으리으리한 외양간에 묶였다. 최 부자는 주변을 물리고 소 앞에 섰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자, 이제 말해보거라. 아니, 행동으로 보여다오. 네가 만석이 놈에게 보여주었던 그 금괴가 묻힌 곳이 어디냐? 정자나무 아래냐? 아니면 다른 곳이 또 있느냐? 최 부자는 소에게 최고급 여물을 주며 회유했다. 하지만 소는 여물에는 입도 대지 않고 오로지 만석의 집이 있는 방향만을 바라보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소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흐르지 않았고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최 부자는 며칠을 기다렸으나 소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미련한 짐승이 주인을 몰라보고 좋은 말로 할 때 보물을 찾아내라. 그는 채찍을 들어 소의 등짝을 후려쳤다. 짝짝 살가죽이 터지고 피가 튀었으나 소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끔찍한 고통을 견뎌냈다. 녀석의 뚝심은 바위와 같았다. 최 부자는 약이 올라 펄펄 뛰었다. 좋다. 내 놈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오늘부터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그리고 밤마다 끌고 나가서 정자나무 아래를 파헤치게 해. 밤이 되자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소를 강제로 정자나무 아래로 끌고 갔다. 파라어서 파하인들이 소의 머리를 억지로 땅에 처박으며 굴욕을 주었다. 하지만 소는 뿔로 땅을 파기는커녕 나무 둥치에 몸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소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정자나무의 가장 굵은 가지. 10년 전 김대감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을 매달았던 바로 그 가지였다. 최 부자는 그 사실을 알 리 없었다. 그는 오로지 나무뿌리 밑에 있을 금괴 생각에 눈이 멀어 있었다. 이 쓸모없는 짐승 내일은 쟁기를 씌워 이 나무 주변을 모조리 갈아엎어 버리겠다.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쳤다. 한편 소를 뺏긴 만석은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다. 품속에 간직한 낡은 서찰만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달빛 아래서 서찰을 꺼내 보았다. 그를 모르니 답답할 노릇이었으나 서찰에 찍힌 붉은 도장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그 문양은 어릴 적 아버지가 모시던 김대감 댁의 문장과 흡사했다. 설마 이 소가 김대감님의 환생이란 말인가? 만석의 뇌리에 스치는 불길한 예감. 그리고 최부자의 탐욕.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는 잎을 떨며 예고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자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우우. 그리고 늙은 소는 외양간에 묶인 채 다가올 폭풍우를 기다리며 조용히 눈을 감고 기를 모으고 있었다. 녀석의 마지막 소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것이었다. 탐욕 탐유이라는 괴물은 한 번 입을 벌리면 멈출 줄 모르는 법이니 최 부자의 광기는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늙은 소를 강탈해 간지 사흘이 지났건만 기대했던 금괴는커녕 썩은 나무뿌리 하나 나오지 않자 최 부자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는 소가 보물이 묻힌 곳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입을 다물고 있다고 굳게 믿었기에 소에 대한 학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해졌다. 물 한 모금 여물 한 줌 주지 않는 것은 예사여. 하루 종일 땡볕 아래 나무둥치에 묶어두고 지나가는 하인들에게 매질을 하게 시켰으니 소의 등가죽은 성한 곳 없이 터져 피고름이 흘러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끔찍한 광경에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돌렸으나 서슬퍼런 최부자의 권세가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소는 그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오직 깨탄 눈으로 정자나무 가지 끝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녀석의 침묵은 단순한 미련함이 아니라 마치 다가올 천벌 템받을 기다리는 수행자의 무거운 머행과도 같았다. 소식을 전해 들은 만석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는 알아누웠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품속에 간직했던 낡은 서찰을 꺼내 들었다. 그를 모르는 까막눈이었기에 내용은 알 수 없었으나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그는 이 서찰이 단순한 문서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보물지도가 아니다. 이것은 저 늙은 소가 아니 억울하게 죽은 조상이 남긴 피의 유서 이슈다. 만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최 부자의 집으로 달려갔다. 대문 앞에서 하인들에게 제지를 당했으나 만석은 목이 터져라고 함을 질렀다. 최 부자 당장 그 소를 풀어주시오. 그 소는 보물을 찾는 도구가 아니오. 천벌이 두렵지 않소. 만석의 절규는 담장을 넘어 최 부자의 귀에 닿았으나 탐욕에 눈먼 자에게는 그저 개짖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만석을 멍석말이하여 내동댕이 치게 했다. 내 이놈의 소 가죽을 벗겨서라도 입을 열게 하겠다. 최 부자는 광기에 사로잡혀 고함을 질렀다. 그는 더 이상 소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정자나무 주변을 모조리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마을의 장정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삽과 곡괭이를 쥐어주고 정자나무 뿌리 근처를 이 잡듯 뒤지게 했다. 아름드리 정자나무의 뿌리가 무참히 찍히고 잘려나갔다.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수호신 셔우신의 팔다리가 인간의 탐욕 앞에 처참하게 난도질 당하고 있었다. 흙더미가 산처럼 쌓여갔으나 나오는 것은 돌멩이와 흙뿐이었다. 그럴수록 최 부자는 더욱 악에 받쳐 소를 채찍질했다. 네, 이놈 분명 여기라고 했지 않느냐. 어디에 숨겼느냐. 소는 채찍을 맞을 때마다 움찔거렸으나 뿔로 땅을 파는 신웃은커녕 이제는 아예 눈을 감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하늘도 그 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일까.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부터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시커먼 솥뚜껑처럼 변하더니 금방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낮게 깔렸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와 횃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멀리서
우르릉하는 천둥 소리가 맹수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려왔다. 작업하던 장정들은 불안감에 술렁거렸다. 나으리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그만 철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무신이 노한 것 같습니다. 하인들이 겁에 질려 간청했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최 부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닥쳐라. 금괴가 바로 코앞이다. 벼락이 치든 비가 오든 오늘 밤 안으로 찾아내야 한다. 멈추는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밤이 깊어지자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던 빗줄기는 이내 장대비로 변해 시야를 가릴 정도로 퍼부어댔다. 파놓은 구덩이에 흙탕물이 차올라 작업은 엉망이 되었고 횃불은 치익 소리를 내며 하나둘씩 꺼져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칠 때마다 피를 흘리며 묶여있는 늙은 소의 모습이 귀신처럼 하얗게 드러났다. 최 부자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마지막 남은 횃불 하나를 들고 소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광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 내 놈이 끝까지 버티겠다 이거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그는 품에서 시퍼런 단더를 꺼내 소의 목에 겨누었다. 이 칼이 내 목을대를 끊기 전에 바른 대로 불어라. 금괴는 어디 있느냐. 그 시각 만석은 빗속을 뚫고 기어서라도 정자나무로 향하고 있었다. 온몸이 두들겨 맞아 욱신거렸지만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소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그의 귓가를 때렸기 때문이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만석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구덩이는 물바다가 되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었으며 오직 최 부자만이 소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악귀처럼 소리치고 있었다. 안 돼. 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으나 진흙탕에 미끄러져 엎어지고 말았다. 그때 칼날의 차가운 감촉을 느낀 늙은 소가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녀석의 호박색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안광앵광. 이 횃불보다 더 강렬하게 최 부자를 쏘아보았다. 소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때가 되었다는 듯 하늘을 향해 목을 길게 빼고 굵고 긴 울음을 토해냈다. 우어.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억울한 원혼들을 깨우고 하늘의 심판을 부르는 처절한 절규였다. 소의 울음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밤하늘로 치솟자 거짓말처럼 먹구름 사이로 거대한 번개줄기가 뱀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최 부자는 소의 기세에 눌려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 이놈이 그가 다시 칼을 휘두르려는 찰나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전멸했다. 쿠르릉쾅. 눈이 멀 정도의 섬광이 정자나무의 꼭대기부터 뿌리까지 수직으로 내리꽂혔다. 수백 년 묵은 거목주목이 벼락을 맞고 비명을 지르며 쩍 갈라졌다. 불탄 나뭇가지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최 부자는 벼락의 충격파에 튕겨나가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는 마치 죄인의 목을 베는 망나니의 칼춤 소리와도 같았다. 만석은 엎드린 채 그 광경을 목격하고 몸을 떨었다. 벼락 맞은 정자나무는 반으로 쪼개져 쓰러졌는데 그 갈라진 틈새 굵은 뿌리가 얽혀있던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드러났다. 최 부자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금괴의 빛깔은 아니었다. 그것은 썩지 않은 미칠 상자의 검붉은 광택이었다. 쓰러진 최 부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머리가 터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은 쪼개진 나무뿌리 사이의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거다. 저게 금괴 상자다. 그는 미친 듯이 웃으며 상자를 향해 기어갔다. 늙은 소는 벼락이 떨어질 때 줄이 끊겨 자유로워졌으나 도망치지 않았다. 녀석은 쓰러진 나무와 최 부자를 번갈아 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소의 임무는 여기까지였다. 탐욕스러운 자를 심판대 위로 끌어올리고 감춰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것.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처분뿐이었다. 최 부자의 손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움켜쥐려는 순간 하늘에서는
다시 한번 벼락이 칠 준비를 하듯 웅장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늙은 소는 만석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프지만 평온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렸다. 정자나무의 잔해 위로 붉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최 부자를 파멸시키고 늙은 소의 한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탐욕과 원한, 그리고 충심종신. 이 뒤엉킨 이 드라마의 절정은 벼락과 함께 찾아왔다. 늙은 소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만석에게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다. 녀석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만석은 소를 껴안고 오열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벼락 맞은 정자나무는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채 비명 같은 파열음을 내지르고 있었다. 반으로 쪼개진 거목의 속살은 수처럼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으나 그 갈라진 틈새의 깊은 곳에 박혀있던 뚜칠한 한마는 기이하게도 생채기 하나 없이 요요한 검은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다. 최 부자는 진흙탕에 처박혀 피를 흘리면서도 그 함을 보는 순간 고통조차 잊은 듯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 원싱을 잃고 탐욕이라는 악귀에게 완전히 잠식당해 있었다. 금이다. 금괴다. 드디어 찾았다. 그는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며 네 발 짐승처럼 엉금엉금 함을 향해 기어갔다. 빗물과 피가 섞여 그의 얼굴을 덮었지만 그는 입가에 광적인 웃음을 흘리며 오로지 눈앞의 상자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만석은 늙은 소를 품에 안고 그 기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소는 기력이 다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감히 눈을 떼지 않고 최 부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응시하고 있었다. 소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심판관의 엄정한 눈빛이었다. 최 부자는 마침내 함 앞에 도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흙투성이가 된 함을 움켜쥐었다. 내 것이다. 이 산천 초목이 다 내 것이듯 이 보물도 내 것이다. 그는 빗물에 미끄러지는 손으로 억지로 함의 걸쇠를 비틀어 열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최 부자는 희열에 찬 비명을 지르며 함 안으로 손을 찔러 넣었다. 그러나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차갑고 묵직한 금덩어리가 아니었다. 그의 손가락 끝에 닿은 것은 눅눅하고 질긴 종이 뭉치와 낡은 장부책 한 권뿐이었다. 최 부자의 표정이 일순간에 굳어졌다. 이게 뭐냐? 금괴는 금은보화는 어디 가고 웬 종이 쪼가리란 말이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함을 거꾸로 뒤집어 탈탈 털었다. 쏟아져 나온 것은 누렇게 변색된 서찰들과 붉은 인주가 찍힌 땅 문서들이었다. 빗물에 젖어가는 종이 위로 번개 불빛이 비치자 최 부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10년 전 영모로 몰려 멸문지와 맹문지화를 당한 김대감 댁의 토지 대장과 그 영모가 조작되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밀서미쇼. 그리고 당시 관아의 이방이었던 최 부자가 김 대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꾸민 흉계가 낱낱이 적힌 비망록이었다. 이것이 왜 여기에? 최 부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 함은 김대감이 죽기 직전 훗날 누군가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주길 바라며 이정자나무 밑에 목숨을 걸고 숨겨둔 진실의 상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늙은 소는 바로 그 억울한 원혼의 인도를 받아 탐욕의 눈먼 원수 웬슈의 손으로 직접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만든 것이었다.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아니다. 이건 가짜다.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그는 미친 듯이 서찰들을 찢어발기고 진흙탕에 비벼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하지만 빗물에 젖은 종이는 질겨서 잘 찢어지지 않았고 바람이 불어와 종이들을 사방으로 흩날리게 했다. 그때였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벼락을 맞아 위태롭게 버티고 있던 정자나무의 거대한 가지 하나가
불길을 머금은 채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최 부자는 증거를 없애는데 정신이 팔려 머리 위에서 닥쳐오는 재앙을 감지하지 못했다. 만석이 피하시오라고 외쳤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집채만한 불타는 나무 기둥이 굉음과 함께 최 부자의 위로 덮쳐들었다. 크아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최 부자의 하반신이 거대한 나무 밑에 깔려버렸다. 살려라, 사람 살려. 최 부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긁었으나 수백 년 묵은 나무의 무게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만석은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내리는 벌 천벌 텐바디라는 말이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나무에 깔린 최 부자는 피를 토하며 손을 뻗었다. 그가 필사적으로 잡으려던 것은 자신의 목숨줄이 아니라 바람에 날려가는 땅 문서 한 장이었다. 죽는 순간까지도 탐욕을 놓지 못하는 그 추악한 모습에 만석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늙은 소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푸 하고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바닥에 떨구었다. 녀석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호박색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녀석은 자신의 생명을 태워 원수를 심판대 위에 올리고 억울한 주인의 누명을 벗길 증거를 세상에 드러내는 소임을 완수한 것이었다. 비바람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 소란을 듣고 도망쳤던 마을. 사람들과 관아의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하나둘씩 현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처참하게 파헤쳐진 정자나무와 그 밑에 깔려 신음하는 최부자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최부자가 벼락을 맞았어. 저기 흩어진 종이들은 다 뭔가 포졸들이 바닥에 흩어진 서찰과 장부들을 수거했다. 그중 글을 읽을 줄 아는 포교 하나가 문서를 읽어 내려가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건 10년 전 김대감 영모 사건의 진상이 아닌가. 최 부자가 거짓 증언으로 김대감을 모함하고 재산을 착복했다는 증거가 여기 다 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덕 지주였기에 그의 몰락과 드러난 추악한 진실 앞에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나무에 깔려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최 부자를 향해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침을 뱉었다. 천벌을 받은 개야. 짐승만도 못한 놈. 저 늙은 소가 아니었으면 영영 묻힐 뻔했어. 포졸들은 즉시 최 부자를 죄인으로 포박하고 증거물들을 챙겨 관아로 압송할 준비를 했다. 최 부자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개처럼 끌려가며 늙은 소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소는 이미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만석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늙은 소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일어나라. 이제 다 끝났다. 집에 가자. 만석의 눈물이 소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소는 힘겹게 눈을 떠 만석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더 이상 이승의 것에 미련이 없는 듯 맑고 평온했다. 소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만석의 손을 거친 혀로 한 번 핥아주었다. 고마웠소. 짧은 인연이었으나 당신 덕분에 따뜻했소. 소의 마음이 만석의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녀석은 크게 한 번 숨을 들이마시더니 천천히 숨을 뱉으며 고개를 툭 떨구었다.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늙고 지친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이었다. 안 된다. 가지 마라. 흑구야. 아니 소야. 어르신 만석은 소의 주검을 붙잡고 통곡했다. 비에 젖은 소의 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 표정만은 마치 깊은 잠에 든 듯 편안해 보였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알 수 있었다. 이 늙은 소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잠시 이승에 머물렀던 영물 링무이였음을, 그리고 가난하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진 만석을 선택해 그 뜻을 이뤘음을. 비는 완전히 그치고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벼락 맞은 정자나무의 잔해 위로 젖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아래에는
탐욕의 화신이었던 최 부자가 흘린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한 농부가 자신의 가족보다 더 아꼈던 소를 안고 서러운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것은 슬픈 결말이 아니라 꼬였던 인과 인고의 실타래가 풀리고 세상의 정의가 바로 서는 장엄한 의식과도 같았다. 만석은 날이 밝을 때까지 소의 곁을 지켰다. 아침 햇살이 비치자 소의 검은 눈동자 속에 고여있던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만석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맹세했다. 네가 남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으마. 부디 저 세상에서는 멍해를 지지 말고 채찍도 맞지 말고 푸른 초원에서 마음껏 뛰어놀거라. 만석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소의 시신을 수습했다. 그는 소를 아무데나 묻을 수 없었다. 소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고 결국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진실을 밝혀낸 그곳 정자나무 바로 옆 양지 바른 언덕이 녀석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야 했다. 관아에서는 최 부자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 그의 전 재산은 몰수되고 그는 유배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몰수된 재산 중 원래 김대감의 것이었던 토지들은 억울한 누명을 쓴 김대감의 후손을 찾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김대감의 직계 후손은 모두 죽고 없었기에 먼 친척이자 그동안 소작농으로 살며 김대감의 제사를 몰래 지내왔던 만석에게 그 권리가 돌아가게 되었다. 늙은 소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금괴가 아니라 만석이 잃어버렸던 본래의 신분과 땅, 그리고 떳떳한 삶이었던 것이다. 만석은 땅 문서를 받아들고 소의 무덤을 찾았다. 보이나 내가 찾아준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 식구들 굶지 않고 살게 되었다. 만석은 무덤 앞에 술을 올리고 절을 했다.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풀벌레들이 울고 있었고 벼락 맞은 정자나무의 그루터기에서는 놀랍게도 새파란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죽음과 파괴가 휩쓸고 간 자리에서 다시금 생명이 피어나고 있는 것이었다. 만석은 그 새싹을 보며 늙은 소가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한참을 어루만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소의 무덤과 만석의 밭에서 일어날 새로운 기적을 예비하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뒤 찾아온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하고 눈부셨으나 마을의 풍경은 하룻밤 사이에 천지개벽 텐디 칼픽이라도 한 듯 뒤바뀌어 있었다. 관아로 끌려간 최 부자는 그동안 저지른 악행들이 낱낱이 드러나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형에 처해졌으나 벼락 맞은 나무에 깔려 다리가 으스러진 탓에 유배지까지 가기도 전에 길바닥에서 객사컥스하고 말았다. 평생을 남의 피를 빨아 배를 불리며 금은 보화만을 탐하던 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허망하고 비참한 결말이었다. 반면 죽은 줄만 알았던 만석의 집안은 늙은 소가 찾아낸 문서 덕분에 역적의 누명을 벗고 빼앗겼던 문전 옥담 문첸 오림을 모두 되찾게 되었으니 이는 사필기정 12꾀정이요 하늘의 도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징표였다. 그러나 만석은 집안이 다시 일어선 기쁨보다 늙은 소를 잃은 슬픔이 더 컸다. 그는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대신 소의 장례를 사람의 그것보다 더 정성스럽게 치러주기로 결심했다. 만석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소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정자나무 그루터기 바로 옆 양지 바르고 바람이 잘 통하는 언덕에 소의 무덤을 만들었다. 그는 흙을 다지며 눈물을 흘렸다. 이복의 다음 생에는 부디 짐승의 탈을 벗고 내 아들로 태어나 주게. 그때는 내 등골이 빠지도록 일해서 자네를 호강시켜 주겠네. 만석은 소가 좋아하던 콩깍지와 여물을 무덤 앞에 수북이 쌓아놓고 자신이 입던 저고리를 덮어주며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마을 사람들 또한 늙은 소의 영험함과 의로움에 감복하여 지나갈 때마다 돌 하나씩을 얹으며 소의 명복을 빌었다. 계절이 바뀌어 이듬해 봄이 찾아왔다. 3년 가뭄 끝에 내린 그날 밤에 비는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 죽어가던 땅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 만석의 밭과 소의 무덤가에서 일어났다. 다른 집 논밭은
이제 겨우 싹이 트기 시작했는데 만석의 논밭만은 유독 곡식들이 쑥쑥 자라나 마치 딴 세상 풍경 같았던 것이다. 병충해 한 번 입지 않고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으며 홍수가 나도 쓸려가지 않는 그야말로 신이 돌보는 땅이 된 듯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의 무덤가였다. 그곳에는 아무도 심지 않은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났는데 그 꽃잎의 색깔이 늙은 소의 눈동자를 닮은 호박색이었고 꽃술은 붉은 피눈물을 닮아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것 봐. 죽은 소의 넋이 꽃으로 피어난 게야. 주인을 지키고 집안을 일으키더니 죽어서도 복을 내려주는구먼.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우혼초 뉴혼처 소의 영혼이 깃든 풀라 부르며 신성시했다. 그 꽃의 향기는 천리 밖까지 퍼져나갔는데 그 향을 맡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앓던 병이 낫는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만석은 매일 아침 소의 무덤을 찾아와 꽃에 물을 주고 벼락 맞아 쪼개진 정자나무 그루터기에서 새로 돋아나는 새순을 돌보았다. 죽은 나무에서 새 생명이 돋아나는 모습은 멸문지와 당했던 만석의 가문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 가을이 되어 추수철이 되자 만석의 집곡가는 쌀가마니로 가득 찼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풍년이었다. 그러나 만석은 그 재물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다. 그는 최부자처럼 곡간을 걸어 잠그는 대신 마을 잔치를 열어 배고픈 이웃들에게 쌀과 고기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이 쌀은 내가 농사 지은 것이 아니라 저기 누워있는 소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다 같이 배불리 먹고 그 소의 은혜를 기억해 주십시오. 만석의 덕행더싱은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의인요 주인을 모신 덕인 덕렌이라 칭송했다. 만석은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소작농들에게 땅을 헐값에 빌려주고 흉년에는 곡식을 풀어 구휼하는 등 늙은 소가 가르쳐준 희생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았다. 세월은 유수 옹수와 같이 흘러 만석도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거동하기 힘들었으나 하루도 빠짐없이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언덕을 올랐다. 벼락 맞았던 정자나무는 만석의 정성 덕분에 다시 가지를 뻗고 잎을 무성하게 피워 예전의 웅장한 자태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 나무 아래 늙은 소의 무덤은 이제 작은 동산처럼 변해 있었고 그 주변은 사시사철 피어나는 우혼초로 뒤덮여 황금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만석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소의 무덤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친구여 잘 지내는가? 자네가 떠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흘렀구먼. 자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랐고 마을은 살기 좋은 곳이 되었네.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면 마치 소가 음매하고 대답하는 것 같아. 만석은 주름진 눈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꿈에도 그리던 그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만석은 정자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듯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에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미소가 서려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그는 꿈속에서 늙고 병든 소가 아니라 윤기가 흐르고 건강한 황소가 되어 자신을 마중 나온 친구를 만났으리라. 사람들은 만석의 유언대로 그를 소의 무덤 바로 옆에 나란히 묻어주었다. 두 개의 봉부는 마치 다정한 형제처럼 혹은 오랜 벗처럼 서로 어깨를 맞대고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그 후로도 오랜 세월이 흘러 만석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흉년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자나무 언덕에 올라 제를 지냈고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비가 내리거나 해결책이 생기곤 했다. 사람들은 그곳을 우상류상 언덕이라 부르며 짐승이지만 인간보다 더 깊은 의리와 충성심을 보여준 소와
그 소를 가족처럼 아꼈던 주인의 아름다운 인연을 후세에 전했다. 오늘날에도 그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거대한 느티나무가 서 있어 오가는 이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 나무 아래에는 두 개의 낡은 비석이 서 있는데 하나에는 의로운 소의 묘라고 쓰여 있고 다른 하나에는 그 번만석의 묘라고 쓰여 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마치 소의 원앙 소리처럼 맑고 청아하게 들린다고 한다. 그 소리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용히 묻는다. 황금보다 귀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이며 겉모습이 다르다 하여 그 영혼의 무게까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저 멀리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땀방울 속에 그리고 해질녘 들려오는 은은한 소의 울음소리 속에 늙은 소와 만석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진리를 품은 채